집중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무겁지만 끝까지 집중을 좀 잡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짝 반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끝까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시작을 하고요. 제가 정말 정확히 20분에 끊어버릴 거니까 정확히 지켜서 발표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5분이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들으시면서 꼭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한 2개밖에 못할 것 같아요. 5분밖에 없어서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손을 들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지금 12분이니까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이하림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미술교육의 주체성을 어디까지 말하는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잘 듣고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 가로초등학교 교사 이하림입니다. 미술교육의 주체성 어디까지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주체성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그런 주체성의 개념이 실체가 아니라 어디까지인가라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행위자 주체성 관련된 개념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부제를 보시면 혼종적 위치 일기라고 해서 위치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학습자의 주체성이 위치적 개념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부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OECD 2030 학습 나침반을 굉장히 많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침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발이 되었고,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제가 읽어보니까 Learner Agency라는 말로 교육과정이 표현이 되었던데요. 저는 이게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학습자 주체성 개념의 배경이 사회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예측할 수 없는데 왜 학습자가 주도성을 발휘해야 하지라는 근본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데 주도성을 발휘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학습자 주체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위에 보시면 문다연 조상식의 연구라든지 제가 읽었던 좀 되게 깊이 있게 읽었던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이라는 책에서도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또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이시는 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배경의 텍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기한 질문은 이 불확실한 사회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미술교육에서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기해보고자 하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회는 왜 불확실한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이후에 실질적인 실천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진단을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가 불확실하다는 그런 되게 포괄적인 진단만으로 그 이후에 학습자 행위 주체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수많은 실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교육적 처방을 내리기 전에 그 진단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보자라는 연구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이시는 것은 제가 올해 7월달에 관람했던 피에르 위그의 전시 중에서 리미널 작품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주체 개념에 주목했는데요. 유사주체 개념은 제가 처음 보게 된 것은 브루노 라투르의 저서에서 처음 보게 되었고, 브루노 라투르의 저서에서는 미셀 쉐르의 책을 인용해서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유사주체 개념을 가지고 미술교육에서
재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FT의 유사 주체 관점에서 본 피해를 위해 전시 루미널이 분명 미술교육에서의 학습자 주체성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유사 주체 개념에 의하면 미술교육에서 학습자 주체성을 무엇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주체 개념 비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윤효영 외의 책이었는데요. 전통적인 절대 주체 개념에 의하면 데카르트 이후 되게 독립성의 원리, 인간의 주체성이 굉장히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 20세기 후기에는 데리다, 라칸, 알티센, 푸코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 개념을 해체하려는 철학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서에서는 주체 개념 비판 저서에서는 우리가 주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재정립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놓여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굉장히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의하고자 하는 그 근거로 유사주체 개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셀 쉐르의 책 기식자 책을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1만 8,000원인가 주고 중고 서적으로 구매해서 읽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구매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엿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셀 쉐르의 유사주체 개념에 의하면 이런 예시를 듭니다. 도시지가 시골지를 초청합니다. 그럼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사실은 그 도시지도 기식자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에 원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인간이 문을 끼익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식사는 중단되고 쥐들은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인, 손님, 그리고 기식음이라고 하는데 그 끼익 문 여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방해자까지 이 3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게 뭐냐면요. 이 주인, 손님, 방해자의 관계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공통적 위치 읽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치라는 겁니다. 주체성의 개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실에서 누군가 막 떠들었을 때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막 시끄럽게 한 그 학생은 방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학급의 룰을 만드는 어떤 주체적인 역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미술관에서 작가가 관람객들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그런데 어떤 순간 비평가가 왔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그 비평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중심이 비평가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손님 방해자 이런 주체적인 위치의 관계는 항상 내가 항상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위치 지어질지 모른다라는 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되게 여러 번 내봤는데요. 누군가가 데카르트의 시도를 밤에 다락방에서 쥐의 소리가 들린다고 집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인간의 행동과 비교했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가 나투르가 주장하는 건데요. 정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주장하는 건데 인간은 항상 비인간과 구분 지으려고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예를 들면 인간이 쥐를 모두 다 소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불태웠는데 그리고 다시 세웠겠죠. 새로운 쥐가 없는 깨끗한 집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그 쥐들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정화하면 정화할수록 아무리 배제하고 배제할수록 그것은 애초에 성립된 적이 없었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것들이 우리가 이미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사주체 개념, 주체와 비주체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투르의 표였어요. 제가 이걸 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기식자 책을 본 건데요.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6번 그림만 먼저 보시면요. 이거 다 이 앞 1번부터 5번까지는 인간과 사회의 이분법적인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6번은 중대상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왼쪽에는 자연, 오른쪽에는 사회가 있고 가운데 중대상, 준주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상과
객체와 주체의 이분법이 해체됐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할 수 있고 주체라고 부르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중대상이 위치하는데 가운데 막 이렇게 선이 막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중대상은 하나의 독립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잡종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유사주체 개념을 라투르와 미셀 쉐르의 개념을 통해서 좀 풀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피에르 루브의 전시 리미널에서 유사주체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중심의 이동, 두 번째는 시간성,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혼종성입니다. 중심의 이동입니다. 이 첫 번째 제가 이 전시를 봤을 때 처음